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에 대해 발표하는데 김도영 교수님 내조 도와줘의 발표자 윤정현입니다. 저희는 지난 발표 이후에 진행한 하드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을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정리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메리카노는 뭐지? 그거 아니야? 노래를 제발 못 깨닫는 거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의 이용과 접근에 심각한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은 요식업 분야에서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요식업 분야의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많지만 그에 비해 접근 점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된 법을 하나 개정하였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자블럭과 음성지원 등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배려프리 키오스크의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와 별도의 정자블록 설치로 설치 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고 기존 키오스크와 호환하여 음식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 키오스크 가이던스 로봇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념 설계입니다. 저희는 키오스크와 통신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신부와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는 구동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능계 통도입니다. 먼저 2부에 시각장애인이 오면 인식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손잡이를 잡으면 키오스크까지 안내해주는데 이때 라인 트레이싱과 장애물 감지 센서를 사용하겠습니다. 키오스크에 도착하면 음성 변환과 조이스틱으로 키오스크의 사용을 보조합니다.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결제가 끝나면 시각장애인을 픽업대까지 안내해주고 음식을 픽업한 뒤에는 장애인 지정 좌석이나 출구로 안내해주게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의 목적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저희의 공학적 제한 조건입니다. 저희는 로봇의 이동 속도를 시각장애인의 평균 보행 속도인 2.5km/h로 제한했습니다. 저희의 솔리드 모델입니다. 솔리드 모델에서 추출해낸 설계 도면입니다. 먼저 구동부 조율 부품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하여 모터를 제어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모터는 로봇의 하중과 바퀴의 직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배터리 또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판은 이 세 가지 장점을 이유로 알루미늄 6061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부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4가 키오스크와 무선 통신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제어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저희는 로봇의 구동부를 제작하기 위해 알루미늄 판재 작업 스케치를 하고 드릴링 및 폴리싱을 직접 해서 판재 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체결하고 모터와 앞바퀴를 체결한 후에 배터리 및 모터 컨트롤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설계한 도면과 동일하게 로봇의 구동부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라인 트레이싱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로봇의 구동부가 조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퀴의 회전차를 이용하여 조향하는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코드가 저희가 작성한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UI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키오스크 UI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이던스 로봇에 있는 조이스틱이 키오스크와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무선 통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였습니다. 검증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저희가 제작한 로봇의 구동부가 충분히 조향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을 이용하면은 그 키오스크의 메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증명해 냈습니다. 상하이 버거 5,200원, 1,955버거, 6,012버거, 5,800원. 보이는 것 같이 조이스틱을 이용하면 그 키오스크가 받아들여서 메뉴를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무선 통신으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로봇을 최초로 개발합니다. 또한 로봇의 구동부 제작 및 검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무선 통신용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간수 차트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나 또 하면
소재가 있었잖아요. 그 메인 바디 패널이라고 할까? 네네. 그게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데 네네. 두께를 몇 T짜리 쓴 거죠? 아, 저희가 이게 이 위로 무게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판재가 일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한 10T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예, 무게가 많이 나갈까봐 걱정을 했지만 여기에 저희 팀원이 올라갔을 때 충분히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10T가 10T로. 버티긴 할 텐데 네. 너무 오버 스펙이 아니다. 아, 해봤습니다. 이게 아, 네. 10T면 저 정도 크기면 엄청 무거울 것 같습니다. 조금 무겁고 두껍긴 하지만 저희 팀원이 올라탔을 때 모터도 잘 구동되고 축도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딱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 발표자 김현우입니다. 영상 소리 분석 기반 통합형 AI 시스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구성도입니다. 지난 중간 발표 내용 살짝 리뷰 드리고 그 이후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선정 배경입니다. AI 보안 시스템은 감시 카메라와 AI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의 한계로 인해 물체 인식과 상황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정확한 상황 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AI 보안 시스템 카메라는 대부분 영상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상과 소리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통합형 AI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원 위치를 파악하고 카메라를 회전하는 시스템과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AI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정확한 위험 상황을 판단을 위한 실시간으로 영상 소리 분석을 진행하는 AI 모델을 기반한 파트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음원 위치를 파악하고 회전 시스템 구축하는 파트로 두 가지 파트로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 ATPT 나눠서 현재 진행 중이고 이후 발표에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소리 분석 AI 모델입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모델은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상황이 교통사고인지, 화재의 표본인지, 혹은 일반 상황인지를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희 모델의 알고리즘입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 이미지와 처리되니 각각 시간, 공간의 변화의 특징을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형을 이미지화시킨 후 이미지화된 파형을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AI가 이 상황이 교통사고인지 화재 및 폭발인지 노말 상황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지금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회전 구동 시스템이 음원 위치를 인식하고 해당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4개의 마이크에서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마이크에 도달하는 시간차를 계산해서 그 TDO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좌표값으로 계산합니다. 이후에는 계산된 좌표값을 카메라 기준으로 각도값으로 변환시킨 뒤 MVR이라는 카메라 회전 도와주는 장치랑 웹과의 통신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회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현재는 프로토타입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음원 위치를 인식하는 TDO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4개의 마이크를 카메라 기준으로 십자형으로 배치한 겁니다. 현재는 브레드보드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는데 차후로 하드웨어 설계하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음원 위치를 파악하고 회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모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모든 크기의 소리에 이 시스템이 반응하게 되면 계속
저희가 특정 크기 소리 이상만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초코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측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소리 미만일 때, 좌측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리 이상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측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발생함에도 하단의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회전하지 않고 정상 상태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좌측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음원 위치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회전하는 그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가 저희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 내용이고 2학기 계획을 간트 차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하자면 이게 광고할 때 그 좀 실외나 이런 데서 건널목이나 사거리 그런 좀 약간 사람이 많다가 적다가 이런 좀 그런 울리는 곳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아, 네. 그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좀 아직 좀 정확히 특정 크기 이상으로 저희가 돌아가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데모 파일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 이후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항 없으면 다음 주 발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3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목표, 시스템 설계, 결론 및 향후 계획 순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설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은 일상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을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부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커튼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이로써 외부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개방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간 분리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스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마이크, ADC, DSP, DAC, 스피커를 거쳐서 기능이 구현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ADSP21489라는 고성능의 오디오 DSP를 구매하였고 ADC와 DAC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PCM1798 그리고 PCM4202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캔슬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프로세싱 딜레이로 인한 페일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음파에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조금이라도 느린 프로세싱을 한다면 그 노이즈는 도리어 증폭이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해당 DSP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신호가 DSP를 거쳐 출력 신호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세싱 딜레이를 측정하였습니다. 베닝저사의 X32 음향 콘솔에서 사인 웨이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노이즈가 DSP로 입력되고 이 입력된 신호가 스피커로 재생되는 동시에 X32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호가 마이크로 입력되고 마이크로 입력된 신호는 DSP의 프로세싱을 거쳐서 X32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노이즈가 물리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X32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를 거쳐 DSP를 거친 이 신호가 X32에 기록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위한 세팅 사진입니다.
DSP가 여기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에서 나오는 신호를 최대한 빠르게 수음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배치시켰습니다. 알록달록한 이 장치가 X32 음향 콘솔이고 옆에 있는 이 PC로 신호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를 위한 DSP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딜레이 측정 계량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가진 DSP는 7.3ms 딜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사이파를 대상으로 구동 여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음향 콘솔을 활용하여서 이 영상을 촬영했었다면 이번에는 저희 DSP만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에서는 약 14dB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후보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시그마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가장 노이즈가 적다고, 딜레이가 짧다고 판단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가지는 딜레이 7.3ms를 잘 활용하여서 노이즈 캔슬링을 가능한 최대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실험들은 노이즈 캔슬링의 그런 원초적 구현을 위해서 꽤나 단순한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규칙적인 이런 사인 웨이브 같은 소리들이 아닌 불규칙한 핑크 노이즈를 대상으로 실시간 노이즈 캔슬링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서브트랙션 메소드, NLMS와 같은 그런 어댑티브 필터 등 다양한 기능들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누군가 쟁반과 같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서 큰 소음이 발생했고 이 소음이 외부로 나가 외부에서 마이크에 소음이 된다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 쨍그랑 하는 소리가 메아리 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터들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소음을 추정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그 원하는 신호만을 추정하고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와 실외 소음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저희가 목표한 1000Hz까지 핑크 노이즈를 대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발전시켜 패키징할 계획입니다. 출처와 함께 이번 학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장비들이 꽤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장비들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는데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을 여쭤봐서 좀 빌렸습니다. 채플관 장비들입니다. 근데 DSP나 예. 따로 이 제품 기본적으로 보이는 예. DS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DC, DAC까지 다 포함을 해서 30만 원 정도 가량 계속 구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사실 기계공학과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있긴 한데 기계공학과는 너무 거리가 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커튼이 뭐 동작하거나 이런 거는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쭉 내용을 봤을 때 기계공학적인 내용을 혹시 전작과가 혹시 두번 중에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닌데 이게 좀 그렇다라는 게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계공학적인 내용이 기계공학과 특성이니까 그 나중에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사인 웨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마의 시간 간격, 샘플링 레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DSP가 스펙상으로는 192kHz까지 가능한데 저희는 48kHz로 샘플링 레이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걸 여쭤보시는 분 맞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1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목차입니다. 저희는 서론, 노이즈 캔슬링 실험, 그다음에 고찰 및 향후 계획입니다. 네, 서론에서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소음을 차단을 하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 다음에 소리를 상쇄시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실험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중간 발표 때처럼 방음박스를 제작하여 드라이기를 박스 내에 고정시키고 소리를 측정한 후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스피커로 여기상 소음을 출력하고 스피커의 위치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음박스 제작입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만든 방음박스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고 소음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번에 방음박스 겉부분에 차음제를 붙이고 방음박스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방음박스 내에서 측정한 소리를 어도브 어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반대 위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아두이노를 통하여 스피커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이즈 캔슬링은 3D상에서 위치에 따라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터와 스피커를 최대한 가깝게 부착하여 여러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패시브, 액티브 둘 다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이기를 분해하여 모터 겉부분에 차음제를 붙이고 소리를 차음제 앞부분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위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소리의 숫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점, 고찰 및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찰 및 개선 방안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3D상에서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소 효과가 아닌 증폭 효과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모터 부분에 스피커를 부착시켜서 진원 부분, 즉 애초에 소리가 퍼져나갈 때 그 소리의 파형을 상쇄시켜 공간상에 퍼뜨릴 생각이었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불규칙하고 위상 파악 등이 힘들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을 보시면 드라이기 실제 소음이 측정한 것보다 생각보다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드라이기 소음을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그 두 가지의 소음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풀이의 변환입니다. 풀이의 변환이란 쉽게 말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위 사진처럼 대부분의 소리는 각자 여러 가지 소리로 분해가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드라이기 소리의 파형과 비슷한 사인파를 분해하여 드라이기 소리의 평균치와 비슷하게 여기상으로 출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소리 자체를 엄청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인파의 평균치만큼은 줄어들 것이므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찾아본 것이 FX LMS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적은 필터링 기법 중의 하나로 기존 노이즈 캔슬링을 설계할 때 작용되었던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에 대해서 연구 중이고 아직 정확히 사용해보진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풀이의 변환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그때도 소음 절감이 실패하면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서 PPT에 넣었습니다. 시험 영상 이 부분은 PPT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아두이노로 여기상을 출력하여 측정한 실험이 좋은 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풀이의 변환을 꺼냈고 이걸 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풀이의 변환을 좀 더 깊숙이 탐구하여 저희의 실험의 방향에 맞게 찾아볼 것입니다. 고속 풀이의 변환이란 말 그대로 풀이의 변환을 좀 더 빠르게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풀리 트위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난수의 개수를 급격하게 줄이는 방안입니다. 네, 이것을 응용한다면 조금 더 빠른 파형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계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여 소리 절감에 성공을 한다면 모터 부분의 스피커를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게끔 3D 프린터를 통하여 저희만의 독자적인 헤어 드라이기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울행 설계를 통하여 좀 더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부각시키고 안정적인 헤어 드라이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같아요. 얼마였어요? 샘플링 레인지? 저희는 그건 따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험 자체의 데시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이제 풀이 변화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측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지금 하는 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샘플링 레이트 원래 소음이 가지고 있는 장난수가 샘플링 레이트 아마도 상당히 고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밸류스가 현상이 나서 제대로 그 음을 여기서부터 소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를 충분히 빠르게 하고 NT-LS 부터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구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보완을 해보시고 문제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아두이노가 기껏해야 샘플 레이시 kHz 정도 있고 음성 주파수는 20kHz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NTRC 보려면 도배이 40kHz 이상은 돼야지 처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또 FFT가 쓰다가 하면 더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DSP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DSP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가서 잘 한번 배워보시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로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조 스마트 드레스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주요 기능, 제작 현황,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배경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스마트홈 및 스마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화 기술과 정보화 기술이 접목된 옷장 또는 드레스룸을 고안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중복 포함 총 135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옷을 보관, 관리하며 불편했던 사항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많은 양의 옷을 보관 및 수납함과 동시에 옷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스마트 드레스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 드레스룸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드레스룸은 의류 이동 기능, 의류 관리 기능, 그리고 의류 분류 기능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류 이동 기능과 의류 관리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류는 화면상 숫자로 표기된 각 레일을 순차적으로 이동합니다. 레일의 이동 방향은 빨간색 화살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관리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옷을 다시 꺼내 입었을 때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스마트 드레스룸은 의류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가 행거에 옷을 정리하면 자동 먼지 털이 기능과 UV 살균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후에 레일을 이동하여 회전 레일에 적재된 이후 제습 기능과 방향 기능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기능을 위한 부품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해 보았습니다. 각 부품들이 스마트 드레스룸 내에 배치되는 위치를 3D 도면상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3D 도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초록색 옷을 넣는 과정과 검은색 옷을 빼는 과정, 그리고 의류 관리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옷을 행거에 걸면 진동을 통해 먼지 털이 기능을 수행하고 살균을 마친 후에 전자석 레일로 이동합니다. 이후에 분류 과정을 거친 후 회전 레일로 이동하여 적재됩니다. 그리고 펜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꺼내오고자 하는 옷을 찾아 레일이 회전합니다. 이후 아까의 역순으로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옷이 전달됩니다. 제작 현황입니다. 먼저 의류 이동 시스템 중에서 행거 레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거 레일은 총 3개의 옷을 수용 가능하며 렉과 피니언을 통해 직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이때 피니언의 회전을 위해 서버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석 레일입니다. 기본적인 운송 방식은 앞선 행거 레일과 동일하게 렉과 피니언으로 운송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전자석을 통해서 제작한 옷걸이를 탈부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옷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레일입니다. 회전 레일은 체인과 스프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석 레일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옷걸이를 끼워 넣는 방식의 걸개를 제작하여 체인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때 레일의 회전을 위해서 스텝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관리 시스템입니다. 먼저 자동 먼지털이 기능과 UV 살균 기능을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거레일에 서버 모터를 통해 진동을 유발시켜 먼지털이 기능을 수행한 이후 순차적으로 UV광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동 제습 및 방향 기능입니다. 기준 온습도의 20도와 습도 60%를 초과하게 되면 제습팬과 방향팬이 순차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준 습도가 도달하지 않아 팬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습도가 60%를 초과하자 제습팬과 방향팬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의류를 분류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셋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현재까지 확보한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며 저희는 의류의 분류를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총 70종류의 옷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보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CN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모델을 테스트의 진행에 사용한 모델을 조직화해서 나타낼 것 같습니다. 지난 중간 발표간 성능이 미흡했던 색상 분류 모델의 경우 저희는 1차적인 원인을 데이터의 부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늘려서 학습을 진행시킨 결과 테스트 로스는 감소하고 테스트 어큐러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스마트 드레스룸은 의류 이동 시스템, 의류 관리 시스템, 의류 인식 시스템 세 가지 핵심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다량의 의류를 보다 쉽게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 사항입니다. 유한 요소 해석 및 응력 계산 그리고 토크 계산을 통한 적합한 모터를 선정하여 보다 원활한 구동을 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나중에 진짜 사이즈의 실물을 만들 계획도 있나요? 저희는 일단 방 하나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의 제작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모형 크기의 제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실제로 모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잖아요. 네. 실제 의류가 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걸리고 하는 정도에 대한 설계 구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모형으로만 왜 돌아갈까 보여주겠다가 목적인지 실제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보여주겠다는 게 목적인지 앞서 계산사항에서 언급드렸던 유한요소 해석과 응력 계산 그리고 토크 계산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 모델을 고려하고 그리고 모형 제작 역시 모형 제작을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모델 제작 역시 계산을 통해 고려해서 제작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소형 구간에 들어가는 부품 요소도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모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파악해서 추후에 모터를 변경해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 인터넷 동영상을 봤는데 옷걸이인데 옷걸이가 이렇게 뒷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람이 들어가지고 건조시켜주고 살균시켜주고 그런 게 있어요. 하는 게 1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막 그럴 정도로 화를 주셔서 물론 옷 하나를 관리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상품화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드레스 룸으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 옷걸이처럼 생겼는데 옷 하나 알려주고 미끄러지는 그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2학기 때는 조금 차라리 시간 가능하고 보여주시면 대로 가능한 걸로 조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또 네,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스터 디자인 1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스마트 세차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중간 리뷰, 진행 상황, 향후 계획, 지휘 응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각 세차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셀프 세차, 그 다음에 스팀 세차, 자동 세차, 모터치 세차 이 4가지의 장점만을 고려해서 저희의 스마트 친환경 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려 요소입니다. 저희의 고려 요소는 소요 시간, 파손 스크래치 우려, 물소모량, 비용, 청결도 순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차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팀 세차기를 통해서 스팀 세차를 하여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 다음에 남은 물기를 에어건을 통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AI를 통해서 카메라로 오염물질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로우파에 부착된 화학세제를 통하여 완전 화학약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델링 직교접근 로봇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터와 비슷한 모형인 XYZ축을 제어할 수 있는 로봇팔과 액추에이터가 달린 그 모델입니다. 왼쪽은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구상한 것이며 저희 현재가 지금 만든 모델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모터입니다. 저희가 X, Y축을 제어하기 위해 스테퍼 모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2개를 통해서 로우파를 제어하기 위해 서버 모터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각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버 모터 2개를 사용해 로우파를 제어했는데 팔 2개에 대해서 이제 90도 보면은 이제 90도에서 180도, 여기도 90도에서 180도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닉 센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로우파일과 그다음에 차량의 간격을 10cm 유지하고 차량 파손의 우려를 막고자 소닉 센서, 즉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막을 예정입니다. 왼쪽은 이제 소닉 센서 코드고 오른쪽은 거래했다는 각도 제어입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서브모터 미세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cm 기준으로 이제 그 로우팔이 꺾이냐 안 꺾이냐에 대해서의 영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로우팔을 이제 구상하고 이제 응력 해석을 해봤습니다. 6V 기준 서브모터 스테레오 토크가 약 1.9Nm의 값을 고려하여 응력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봤을 때도 응력 및 그다음 최대 변형량의 값은 작게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I입니다. 저희 이제 AI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AI 이제 라즈베리 파이 클라이언트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모델이며 디텍트론2라는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FAI에서 제공한 모델이고 파이토시 기반, 즉 이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는 모델이며 사진 인식 알고리즘인 마크 RCNN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70% 확률로 이제 스크래치를 인식하는 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 스크래치 인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오염물질을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목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로봇 부분에서는 세차장 로봇 구동 완벽 제어. 현재 저희가 지금 X축 구동만 되고 X축과 로봇 Z축만 구동되고 있으니 다음 학기부터는 XY축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팀건, 에어건, 하이오프 노즐을 이제 로우팔에 달 예정이니 모델링 구상을 하고 그다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I입니다. 현재 지금 AI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AI 코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수가 되는 요소인 스크래치, 차량 색상과 같은 요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 예정이며 카메라를 통해서 AI가 인식을 한 다음에 로우파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화학 세제 처리를 하여 완벽한 세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존의 세차장을 보면 이제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세차 속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학생들이 한 거는 저기 로우팔 하나로 전체 차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거랑 친환경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X축으로만 이제 제어가 되는데 XY축으로 되면은 이제 직교 각도에서 XY축으로 되면은 이제 세부적인 세차가 가능합니다. 그를 통해서 세부 세차를 할 예정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제품에 지금 에어건 및 그다음 이제 스팀 세차가 지금
구매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지금 오면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속도 고려하고 그다음 모터까지 고려해보고 다시 이렇게 구상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스팀 세차의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으시지? 저희 스팀 세차는 이제 고온 고압 세차를 위해서 물 사용량이 기본 세차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적인 면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물 사용량 말고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그 오염물질을 이제 인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분적으로 화학세제를 발사하여서 화학세제 약품 양을 줄여서 그다음 친환경인 저희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압수 세차의 3%라는 아, 그 일반 세차에 네, 저희 건 이제 고온 고압 세차, 스팀 세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고안 중이며 로우팔에 그 노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점 고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디자인과 발표를 맡게 된 홍준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AI를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 편향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마일스톤을 만들게 되었고, 중간 발표 시 제작 이전에 1차적인 셋업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구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중간 발표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열 편향 시스템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인 점은 열이었습니다. 저희의 주제에서 열은 플레이트의 크기, 두께, 온도에 가장 민감하기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계산과 실험을 통해 부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냉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앞에 보이시는 유루건 플레이트입니다. 먼저 크기의 경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쉬운 크기와 두께를 선정하게 되었고, 재질의 경우는 열 전도율이 철의 3배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으로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유로관 형태를 고려하여 입수구와 출수구에 교차점이 없어야 열을 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형상이 스트레이트 형상이라는 것을 논문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NCS 해석을 통해 유로관 형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냉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로관 플레이트의 홀의 개수와 유속, 열 전달에 민감한 플레이트의 두께, 이 세 가지를 변수로서 설정하고, 초기 조건의 경우 발열판 온도는 50도, 초기 플레이트의 상온 온도인 27도, 냉각수는 0도로 설정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실험 시작 후 5분대의 결과를 사용하여 총 12가지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이 유로관과 교축 방향 온도 분포와 고른가, 유로관 아울렛 부분의 쿨링도가 충분한가, 전체적인 온도가 충분히 낮은가, 목표 온도에 가까운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적인 해석의 최적은 다음과 같으며, 두께가 13mm의 발열 플레이트, 6개의 홀구멍을 갖는 유로관 플레이트와 2m/s 유속을 만들 수 있는 6m/min의 펌프가 실험 모델로서 적합하다고 확인하여 하드웨어 모델로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기존 구리관을 삽입하는 형태에서 유로홀 자체를 파이프로서 활용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채택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확한 열 측정을 위해 열 센서를 유로관 플레이트와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발열 플레이트 사이에 간격을 두어 설계하였습니다.
설계된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의 펌프 구멍에서 물줄기가 6가지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바탕으로 호스 분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호스에서 동일한 유량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센서는 발열 플레이트 사이에 위치시키고 서머 그리스를 도포하여 빈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흘러내림 방지와 대류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크릴 패키징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이 완료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작이 완성된 실험 모델에 실제 물을 흘려서 냉각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영상으로서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캡스톤 디자인 1 때 진행한 것은 저희 주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차후 계획을 위한 최종적인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완성된 하드웨어 실험 모델에 각각의 유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밸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엔비디아 제슨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를 통한 서머 데이터를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밸브를 조작하고 열 편향이 발생하는 지점의 냉각수 방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온도 데이터 값을 받아보는 환경까지 구축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쪽에 유속을 집중시켰을 때 중심부 열 편향을 낮출 수 있는 결과도 해석을 통해 미리 예시로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학기 캡스톤 디자인 1의 경우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었고 2학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더하여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가 뭔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온도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최적의 25도로 알고 준비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근거 자료 보면서. 근거 자료는 저번 중간 발표 때 같이 제시를 했었어서 이번에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 편향을 없애서 대부분 25도로 맞춘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열 잘안 여기서 사용한 서멀 센서라고 했는데 서멀 센서의 종류가 뭐예요? 서멀 저희 서미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냉각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예. 제목이 배터리 열편향 개선 시스템이다 보니 지금 발열 1은 사실 히터부터서 실험을 한 건데 데이터가 배터리를 적절히 묘사하려면 배터리의 발열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실제 실험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은데 배터리 발열량과 히터의 발열량을 비교해보는 분석 같은 건 해봤나요? 저희 그거는 아직 진행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배터리가 이제 열 폭주가 일어날 경우에 온도를 기준을 두고 그거에 낮추는 시스템을 이제 그러니까 사고 방지를 위한 그 열 편향 시스템을 제가 예. 배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조언을 드리자면 예. 열 폭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선 냉각 플레이트 냉각이 안 되고요. 네, 적어도 시스템 안에서의 배터리 사이에서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의 냉각 시스템이에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발열량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아까 얘기했던 제품의 온도 편향을 최소화라고 얘기했는데 최소화는 사실은 공학적인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배터리의 그 열 편향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산업계에서 정해진 룰이 있거든요. 모듈 안에 들어간 배터리 온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면 가질만하다. 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정도 가질만하다라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따라서 설계하는 게 맞겠죠. 최소화하면 똑같으면 끝이니까 그죠?
일단 이게 배터리랑 연결이 되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텍스트 디자이너 스마트 카드로 마이크 들고 있는. 텍스트 디자이너 스마트 카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극심한 고령화 농촌 이탈로 농촌 지역에 많은 인력이 부족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한국 농가 산업상 영세농민이 많아서 인력 부족을 해결할 만한 비용을 쓰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촌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비싼 농사로용 로봇 대신에 한국의 영세농민들을 위한 저가형 로봇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또 한국의 농업 같은 경우는 작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진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로봇은 각 농작물들을 하나하나 구분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어느 정도 물을 줘야 할지, 그리고 병충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걸 판단해서 스마트팜 같은 식으로 관리하는 로봇을 구상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보면 한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저희의 저가형 로봇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네, 목적계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설계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차체를 만들기 위해 아크릴판을 선정하였고, 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고, 워터펌프랑 모터 드라이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8.3kg인데 그 정도의 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토크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최종적으로 감속기어 모터 RB35GM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품을 총 가동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러한 배터리를 선정하였고, 선정 근거는 모터의 소비 전력이랑 펌프의 소비 전력 등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소비 전력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인데, 농작물을 인식할 때 욜로 V5라는 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그 모델을 라즈베리 파이 업로드 하드웨어에 사용할 거고,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영상 데이터를 받으면 케라스가 어떤 곳인지 식별하고 얼마나 물을 줄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점퍼 케이블로 아두이노로 송신해서 아두이노가 펌프랑 모터를 동작시켜가지고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물탱크랑 워터펌프를 연결하는 튜브는 세프론 재질로 구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인데, 모터랑 워터펌프를 한 번에 구성할 수 있는 코드이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어떤 곳인지 인식한 다음에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구축되어 있는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코드이고, 그래서 ESP3이라는 보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서버를 구축한 후 센서로부터 온도랑 가스통 값을 읽어가지고 서버로 전송해서 실제로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읽어온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아두이노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기술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저희 로봇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욜로 V5 모델인데, 10가지 클래스의 꽃을 분별 학습하고 실제로 동작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유튜브 영상에서 꽃이 나오면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꽃인지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에는 약 1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동작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욜로 V5 모델을 업로드한 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로 촬영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왔을 때도 율러 V5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을 해보았는데 제작 과정이고 그렇게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모터 동작 영상이나 컴포트 작동 영상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동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터가 동작하면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관계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구축해가지고 그 캡티2에서 더 보완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의 약간 뜻 차트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펌프 계산할 때 짊어짐과 물무게도 계산하셨나요? 아, 네,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계산하셨나요? 짊어진 물무게는 5kg 정도로 계산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모터를 주문해가지고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 시연에는 AI가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시원 영상에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라즈베리 파이에 AI를 업로드했을 때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구축한 통신 코드를 이용해서 그냥 선만 연결하면 바로 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AI가 꽃을 인식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아, AI가 꽃을 인식한 다음에 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통신 방식으로 어떤 꽃인지를 그 아두이노에 전송해서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서 그 해당 위치로 모터를 움직여가지고 차를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펌프를 사용해서 정해진 양만큼의 물을 줄 생각입니다. 네,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그 폼마다 그렇게 물 주는 양이라든지 이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옷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농작물로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셋이 농작물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꽃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꽃마다 물 주는 양이 크게 차이가 안 날지라도 물 말고도 꽃의 상태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 주는 양은 별로 차이 없을지라도 그런 쪽으로 더 위주로 맞춤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탠메이트 계산 극복 핸드카트를 발표하게 될 5조 최인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계획 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학기 목표는 감속기 프로토타입 제작이었고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있어 바퀴살 설계보다는 배터리 선정이 우선적으로 생각돼가지고 설계 대신 배터리 선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프로토타입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보여드렸던 예상 최종 모델링이고 오른쪽이 현재 저희가 제작 완료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중간 발표 때 저희가 선정한 모터는 RMDX6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는 감속기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RMDX6라는 모터를 2단 유성 기어 감속기로 감속비는 9대1로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2단 유성기어 감속기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부피에서 높은 감속비를 얻을 수 있고 정밀도가 높고 백래시가 적어서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또한 많은 기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하가 분산되고 토크 전달 효율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학기 목표가 역으로 구동하는 건데 그 역구동 효율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속기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단 유성기어 감속기는 여러 기어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립 조건과 설계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한 조건과 과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어 1단 기어와 2단 기어가 각각 3대 1의 비율로 총 9대 1의 감속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기어의 모듈을 1로 설정하고 가장 큰 1단 링기어가 모터의 크기보다 작게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플래닛 기어의 개수를 3개로 설정하고 이 1단 플래닛 기어와 2단 플래닛 기어를 일체형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립 조건인데 플래닛 기어의 맞물림과 동심 배치를 위한 조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결과 제한 조건과 조립 조건에 맞는 1단 썬기어, 1단 링기어, 2단 임기어의 이빨 개수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조건을 통해서 저희가 1단 플래닛 기어의 이빨 개수와 2단 플래닛 기어의 이빨 개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앞에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1단 유성기어 감속비를 계산하고 2단 유성기어 감속비를 계산하여 최종 감속비인 9.13447호라는 감속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2단 유성기어 감속기 분해도입니다. 빠르게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우징과 1단 인기어입니다. 썬기어고 플래닛 기어와 캐리어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플래닛 기어를 1단 플래닛 기어와 2단 플래닛 기어를 일체형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2단 링기어와 아웃풋입니다. 하우징 커버고 여기 베어링과 모터와 샤프트가 있는데 베어링과 샤프트는 저희가 설계한 거에 맞춰서 표준 규격을 구매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앞에 저희가 설계한 감속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RMD-X6의 배터리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아서 이 RM 파워라는 배터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터 구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위치에서 보드로 명령을 보내고 보드가 받은 명령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모터 드라이브로 전송합니다. 그 모터 드라이브에 전송된 명령을 다시 모터로 전송하여 모터가 구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모터 드라이브는 앞에서 선정한 RM 파워라는 배터리를 통해 36V를 공급받고 보드는 따로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드를 선택한 이유는 시리얼 통신 회선이 3회선까지 가능해가지고 모터를 각각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리얼 TX, 시리얼 RX고 여기 초기 설정을 하고 여기가 저희 메인 코드인데 1번 신호 시 전진을 하고 2번 신호 시 후진을 하고 가운데 놨을 때는 정지를 하는 코드를 짜봤습니다. 모터 속도는 듀티 사이클로 제어할 수 있고 안전성을 위해서 최대 0.9로 설정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터 구동 영상입니다. 정방향으로도 구동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도 구동이 됩니다. 이거는 감속기 융합 비교 영상인데 왼쪽이 감속기가 없을 때, 오른쪽이 감속기가 있을 때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9대 1의 감속기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학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A 때 저희 모터 설계한 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앞으로 나와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이 지금 감속기가 설계되어 있는 거, 오른쪽이 감속기가 없는 겁니다. 역구동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저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계단으로 올라가긴 이 바퀴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죠? 그래서 바퀴 3개가 지금 걔는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동력이 없고 각각 바퀴 3개. 바퀴에는 동력이 없고 바퀴 살을 들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가려면은 바퀴마다 펑크가 있어야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계단을 올라갈 때 수직 힘을 보조하는 형식의 바퀴살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수평적인 사람이 끄는 소량의 힘은 필요로 하고 수평적인 힘을 모터 감속기를 통해 바퀴살 회전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 턱과 바퀴살 삼각 바퀴에 그 바퀴살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정용 스마트폰 키트를 소개할 12조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발표하셔서 저희가 중간 발표 때 설명해드렸던 저희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가격의 인상 또는 코로나 시기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등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마트폰 키트를 만들 때 이 4가지 토픽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만들려고 노력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발표 목차 순서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정용 스마트폰 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XY 플로터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XY 플로터의 필수적인 부품들을 CAD를 통해서 설계하였고 또한 3D 프린팅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 XY 플로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도면인데요.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또한 필수적인 부품들을 구매한 후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만든 XY 플로터의 실물 사진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재료들은 저희가 따로 구매한 다양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서 이 XY 플로터가 특정 위치에 이동한 후에 나중에 부착할 물과 영양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분배를 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XY 플로터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설계 목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이런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수경 재배였는데요. 이 수경 재배에 있어서 단점은 이 식물의 뿌리를 고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의 농도를 고정해야 된다는 그런 노고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토양 재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토양 재배를 통해서 이 작물의 뿌리를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을 없애고 또한 이 식물이 원하는 물의 양과 영양분을 개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따라서 저희는 이 가정용 스마트팜에 XY 플로터를 부착한 것이고 또한 흙으로 재배를 통해 이 스마트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설계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식물이 발화기간 또한 1차 성장, 2차 성장 그러한 부분을 카메라 센싱을 통하여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IoT를 통해 스마트폰을 알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저희는 총 4가지 스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프레임 제작과 센서, 펌프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IoT를 통한 스마트폰 연동, 또한 최종 점검이 있을 겁니다. 방금 첫 번째 중간 발표 때 보여줬던 4가지 토픽 중 미화라는 부분은 저희는 절대 놓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XY 플로터에 부착될 구조체 제작이 또 하나 새로운 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어떻게 부착될지, 어떤 센서와 펌프를 사용할지 미리 고안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치만 잘 고려한다면 2달 안에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 제작된 이 XY 플로터가 구조체에 부착된 이 제품을 가지고 또한 IoT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여서 좀 더 편리함과 실용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스스로 이 식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게끔 따라서 교육적인 부분과 실험적인 부분까지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습화를 하는 그 SR 포토는 뭘 떨어뜨리거나 뭐라 XY 플로터에 이제 카메라 센서와 적외선 탐지기 센서 그리고 물 펌퍼 그리고 영양분 펌퍼를 부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두이노 코드로 보여드렸던 만큼 이제 좌표를 설정해서 그 위치에 어느 정도의 식물이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인식시키고 위치를 이동해서 그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XY 플로터를 저희가 제작한 겁니다. 추가사항 없으면 다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을 내가 여러 가지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식물이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그걸 분리지로 영양분을 알아서 그거를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는 정량적으로 비료를 얼마에 몇 그램 주겠다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게 다 어떤 함수 형태로 다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XY 플로터를 구현을 해서 개별적으로 식물을 그렇게 키우게 하겠다는 큰 목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키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뭐 채소라든지 그런 다양한 식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 보여드렸던 저희 중간 발표에서 말씀드렸었던 코로나 시기 이후로 그 반려식물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안해서 간단한 그런 상처나 이런 것도 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그런 좀 고가의 제품에 있는 그런 식물들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냥 단지 물만 뿌려주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가꾸는 그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자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키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싱을 통해서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자라는구나라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네.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조 발표를 맡은 김재훈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 스타봇, 소프트 테이블 테니스 어드밴스 주거것, 즉 소프트 탁구공 수거로봇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중간 발표 요약, 크리퍼 설정, 유한 요소 해석, 올드 모델링 및 제작, 소재 선정,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진행 발표 요약입니다. 현재 코로나 해제로 생활체육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 중 타 실내 구기 종목들은 수거 로봇이 있지만 탁구만 수거 로봇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공들에 비해 탁구공이 내구성이 약하고 수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탁구장 바닥의 탁구공은 곳곳에 한두 개씩 퍼져 분포하고 있는 점을 이용 그리퍼로 짓는 방식으로 수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 로봇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퍼의 형태 선정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리퍼를 직접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진처럼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도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부러지는 쪽의 바닥에 탄성이 없는 층을 깔고 유체관을 만들어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그리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성을 위해 무게가 적게 나가는 공기로 그리퍼를 작동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퍼 모양에 따른 홀딩 포스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가장 홀딩 포스가 큰 형태는 네모링 형태의 그리퍼였지만 이는 링 안에 물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물질을 짓기 때문에 사용하면 공이 찌그러질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홀딩 포스가 큰 집게 모양으로 그리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모양에 따른 굽힘 정도입니다. 위에 세 가지 모양으로 공기관을 실험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동일한 내부 압력하에 안과 밖으로 굽혔을 때의 굽힘 정도입니다. 첫 번째, 윗면이 뾰족한 모양의 공기관을 지닌 그리퍼는 바깥쪽으로 가장 잘 구부려졌고 세 번째, 직사각형 모양의 공기관을 가진 그리퍼가 안쪽으로 가장 잘 구부러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집게의 바닥 부분으로 탁공을 짓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생각되어 공기관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 압력에 따른 그리퍼의 위력 해석입니다. NCC를 사용하여 구조 해석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실리콘은 신장률이 7%를 넘어가기 때문에 초탄성 모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대변형일 때 추천되는 복된 모델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통해 적어도 0.1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있을 시 원하는 만큼 희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해석을 통해 응력이 높은 부분들을 보완하는 몰드를 모델링하는 데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퍼 모델링입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몰드를 직접 제작하였고, 처음에는 집게를 2, 3, 4핑거로 각각 제작하여 실험하였습니다. 2핑거는 불안정하였고 4핑거는 바닥에 마찰을 발생하여 3핑거로 그리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사진들은 직접 제작한 수많은 몰드들입니다. 다음에 보는 다수의 실험을 거쳐 직접 만들고 정리한 몰드의 제작 과정입니다. 처음 두 가지 버전으로 시도를 해보았을 때 왼쪽 버전이 실리콘을 떼기 편했기 때문에 이 버전을 개선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도 공기 통로의 부피가 작아서 공기 주입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공기 통로 부피를 약간 키운 세 번째 버전을 만들어봤지만 여전히 단점이 극복되지 않아 급격히 키워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어 챔버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실리콘이 찢어졌습니다. 따라서 공기 통로도 키우고 에어 챔버 간의 간격도 조절하여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 최종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경도 결정입니다. 먼저 경도 20짜리입니다. 현재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부러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도 12입니다.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조금 굽힘이 있었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즉 탁구공이 짚힐 만큼의 굽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와 3의 경도를 가진 실리콘만 원하는 만큼 제대로 굽혀졌고, 저희는 이 중 더 유연하고 가벼운 경도 3, 즉 에코플렉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게의 바닥 부분은 경도가 높은 실리콘을 사용하면 팽창을 제한하면서도 유연하게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조금씩 불어올라 탁구공을 짚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게의 안쪽 바닥 부분을 조금 두꺼운 천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구동 영상입니다. 현재 주사기로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체를 잘 짚는 모습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로봇 움프프 제작, 내부 부품 선정, 중간 발표 준비 PT 제작,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 최종 모델 및 문제점 보완, 그리고 최종 발표로 저희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로봇은 처음 나온 주제인데 저게 과연 탁구공을 줍는데 과연 좋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물론 찌그러지지 않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많이 죽어야 될 텐데 소프트 로봇이 과연 그에 적합한지 들고 있어서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리퍼는 우리가 폴스 피드백을 해서 폴스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전혀 없어서 그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압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탁구공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짓는 방식은 탁구장에 가보시면 탁구공이 여러 개가 한 곳에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곳곳에 한두 개씩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에 하나씩 짓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이 세지면 이제 탁구공이 찌그러질 테니까 예. 폴스 제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기압을 이게 힘이 세지면 이제 공기압을 멈추거나 줄이거나 그런 피드백이 필요할 텐데 제어 수업 들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했나?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펌프를 구매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사기로 일단 임의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주입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힘을 측정한 센서가 필요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퍼까지 됐는데 로봇으로 되려면 로봇 팔이 있어야 될 테고, 로봇 팔이 탑재될 무슨 또 다른 로봇까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될 겁니까? 바디는 저희가 현재 모델링까지 마친 상태인데 바디랑 바퀴까지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도 소프트 로봇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상당한 난이도일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더 주시면 다음 번 들어주면 안 되실까요? 네, 이번에 사이클론 집중열차 발표를 맡게 된 이창준입니다. 저희는 먼저 문제 배경, 제품 설계,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중간 발표에 이어 수도권 대기 평균보다 지하철 선로 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작업 청소, 디젤 청소 차량 운행, 환기구를 통한 배출 또한 미세먼지 저감법 또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기능계통부에서 사이클론 집진, 헤파 필터, 워터탱크를 이용한 수장을 이용하여서 사이클론 집진 열차를 제작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모델링입니다. 다음은 각 부분 명칭입니다. 제품 개요에서 1, 2에 해당하는 부분을 1학기에 설계하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먼저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모터는 소비전력 1100W 모터이며 공기 흡입구의 직경은 50파입니다. 이론적 가정을 위해 유속과 흡입력을 알아야 했으나 모터 성능에 대한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흡입력을 다양한 모터의 분석을 통해서 가정하였고 유속이 20m/s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한 데이터를 통해 나비에스토크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동의 속도는 파이프를 지나며 빨라지고 유체의 흐름은 근거 부분을 통해서 난류로 변화할 것임을 예측하였습니다. 예측한 값을 NCS를 통해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서 점차 측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논슬립 컨디션으로 인해 파이프 벽면에서 속도가 0에 수렴하고 중앙부로 가면 갈수록 전체 유속이 빨라지고 따라서 전체 유속이 증가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론 집진기 내부에서 유동 해석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논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이클론 집진기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유속은 같고 오른쪽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압력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제작해본 결과 출력이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하여서 현재 모터 출력 2200W를 주문하여가지고 배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속 50m/s로 설정했을 때 NCS 측정 결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 상황, 현재 제작 상황입니다. 네, 흡입 전과 흡입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56 정도 나와 있고 아래는 28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하는 10 미만에는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좌측에 아두이노 L298N 드라이버를 사용할 예정이고 또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서 장애물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코딩을 총 3가지로 속도 변경, 전방 물질 감지 정지, 출발 정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로를 따라 달리므로 방향 전환 같은 부분은 따로 제외하였습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2학기에는 이제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와 주행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느냐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갖고 와야 많은 미세먼지를 걸러낼 텐데 사실 목표가 나가는 공기에 미세먼지 농도를 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먼지를 포집했느냐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속을 좀 낮추더라도 흡입구의 더 크기를 키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크게 난이도도 낮추고 미세먼지는 더 많이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열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분이 있는 애가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은 굳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큰 모터를 써서 빠르게 흡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것이 아닌 바닥에 선로에 있는 그런 철제 분진들을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지금 청소기인 거예요? 뭐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나중에 그거를 농도를 정화시킨다라는 표현. 저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세먼지를 역사 내에서 흡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감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한다던가
혹은 이제 선로의 물정도를 진행한다든가 환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았는데 아직은 그 역사 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위 사이클론 지침을 잘 보완하게 됐습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를 흡입하는 식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먼지를 컬렉트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외해서. 네, 그러면 다음 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건우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드론 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드론 에어백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문제 정의, 설계, 제작, 실험,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제 정의입니다. 다음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 산업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도에 시장 규모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의 서비스도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드론 택배, 드론 공연, 드론 재난, 보안, 정찰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이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동시에 여전히 드론의 추락 위험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드론 공연 중 한 남성과의 충돌 피해 사례와 추락하는 드론과의 충돌에 부상을 입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추락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결과 이 안전 문제를 물리적, 기계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드론 추락 시 가속도계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드론 에어백 제작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입니다. 먼저 개념 설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개통도입니다. 드론이 통신 및 기상의 문제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드론은 추락을 가속도 센서로 판단하여 감지합니다. 이때 가속도의 계 로직이 발생하면 그 즉시 에어백이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한 에어백이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목적 개통도입니다. 저희는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 코딩이 가능한 아두이노 드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에어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설계입니다. 미리세컨드 단위로 동작이 가능한 솔레노이드 밸브, 16g의 CO2 카트리지, 엘보 피팅, 그리고 카트리지를 타공할 수 있는 핀 레귤레이터, 마지막으로 에어백과 연결되는 플랜지가 있습니다. 에어백은 드론의 규격과 카트리지 용량, 그리고 구원부의 재질을 고려해 제작하였습니다. 드론의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우선 3차원 벡터 가속도를 재접근하여 가속도를 구했고, 가속도 센서 특징상 추락 시 0G에 가까운 값으로 측정이 되는데, 그 측정 가속도가 저희가 실험으로 구한 스레시홀드, 즉 문턱 가속도 이하로 측정될 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 구성이고요. 왼쪽은 센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코드이고, 오른쪽은 중력 가속도 도열 시 인플레이터가 구동되는 코드입니다. 제작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실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무게는 총 960g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드론에 결착하였고, 다음과 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입니다. 저희는 스레시홀드 가속도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추락 최저 가속도를 총 10번 구했고 평균 값은 0.3017m/s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정해진 횟수만 측정했기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T 분포를 이용하여 실내 구간 99.9%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치홀드 가속도를 최종적으로 0.4987m/s 제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종 로직을 적용시켜 부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이때 왼쪽 하는 경우에는 부저가 올렸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부저가 올리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터 구동 실험입니다. 이와 같이 드론이 5m 상공을 낙하하는데 대략 1000ms가 소요되었고 저희 드론 에어백은 90% 팽창하는데 대략 650ms가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론이 낙하하기 전까지 에어백이 안전하게 팽창됨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캐스톤 1 때의 서브모터식 인플레이터 팽창 시간을 2초 가량해서 캐스톤 2에서는 솔레노이드식 인플레이터로 변경하여 0.6초 단축시켰고 결론적으로 구동시간 1.4초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에어백 성능 실험입니다. 실제 드론 추락 시 자연낙하 감지 후 에어백이 작동되는 영상입니다. 이때 자연낙하를 감지하고 안전하게 착지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종합적인 실험에서 에어백 미착용 시에 비해 착용 시 충격 가속도가 대략 66.7% 감소함을 보였고 충격력 또한 드론 성중 기준 56.4%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최초로 솔레노이드 밸브와 가속기를 이용한 드론 에어백을 제작하였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인플레이터로 응답시간 이전 대비 70% 감소, 따라서 에어백 부착 시 충격 최대 가속도 66.7%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발표해주고 평가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총평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뒤로 문대혁 교수님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수고했는데 이제 AI 한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느낌으로는 AI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AI가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AI를 도움된다라는 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것 좀 신경 써주세요. 재현한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기계 설계, 특히 부품을 선정할 때 왜 이런 부품을 선정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그런 요소 설계를 들으셨겠지만 구체적인 근거들이 잘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실물로 잘 움직이는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철 교수님 혹시 총평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학 인증이라는 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캐스터만큼의 프리미엄 노력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요. 중간 발표를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기말 발표 때는 중간 발표 이렇게 했으니까 기말 발표 넘어가서 다른 분들이 내가 중간 때 뭘 했는지를 알 거라고 가정하는데 그거 잘못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왜 하는지 프로젝트에서 사실 개요를 잘 설명해야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서 이어지는 결과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했는지 거꾸로 가는 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음번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수고했다고 벗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